네 가게 망하면 결국 우리 강우 월급 축내는 거야. 그거 알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지하 공방에서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은을 두드려도 돌아오는 건 몇십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밤새워 만든 디자인이 통째로 도용당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한숨과 짜증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회식이 잦아지고 외박이 늘고 연락은 점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업을 무너뜨린 디자인 도용,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결혼의 끝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늦가을의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군산에서 광주까지 세리는 3시간이 넘는 거리를 혼자 운전해 돌아왔습니다. 검은 상복은 아직 몸에 붙어 있었고 눈가에는 며칠간의 피로가 짙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죠. 35, 은세공 공방을 운영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여자. 그녀의 이름은 한세린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윤정임 여사의 장례를 마친 지 겨우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1살, 아직 더 살아야 할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 빈자리가 가슴에 구멍처럼 뚫려 있었지만 세리는 울 겨를도 없이 광주로 향해야 했습니다. 남편 서강우에게 알려야 할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지친 몸을 누일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세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낯선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이 집의 안주인처럼 편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세린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동시에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났습니다. 저 안에서 웃고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38배 남편, 대기업 통신사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승진만을 이야기하던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밤 11시 42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지난 시간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군산의 반지하 공방에서 밤새 은을 두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8배 시작한 은세공 사업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좁고 습한 작업실에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고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세리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작품을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강우를 만난 것은 31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세린의 작품을 보고 연락해온 손님이었습니다. 어머니 환갑 선물로 은장 신구를 의뢰하러 왔다가 어느새 작업실에 자주 들르는 사이가 되었죠. 비슷한 결핍을 가진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강우도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 홀로 대기업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세리는 그의 성실함을 믿었고 그가 보여주는 다정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오춘자 여사는 처음부터 세린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64살의 그녀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잖아. 우리 강우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어.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린의 노력과 열정은 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안정적인 수입과 체면만이 중요했고 반지하 공방에서 은을 다루는 며느리는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죠. 결혼 후에도 그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시어머니는 세린의 일을 폄하했습니다. 언제 가게 접을 거냐는 말, 애나 빨리 낳으라는 압박, 그리고 아들 월급으로 살림하면 되지 않느냐는 조언 아닌 조언들. 세린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들은 가슴속에 멍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우는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내가 좀 참아라.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다.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세린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 선 채로 세린은 그 모든 기억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도 남편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회사 일이 있다는 핑계였지만 전화 너머로 들렸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 이런 거였구나. 세린의 입술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것들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따지고 울고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세린은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다만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준비와 증거를 갖추고 당당하게 끝내겠다고요. 차 안에서 세린은 오랫동안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차창을 흔들었고 먼 곳에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떠난 밤, 남편의 배신을 확인한 밤. 이 모든 것이 하룻밤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린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춘자 여사는 처음부터 세린을 사람이 아닌 조건으로 평가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절, 그녀는 강우를 불러 단독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춘자 여사가 했던 말들은 나중에 강우의 입을 통해 세린에게 전해졌죠. 자영업하는 여자는 안 돼.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우리 강우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어. 강우는 그 말을 전하면서도 어머니 편을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확신이 없었고 세린은 그때 이미 불안의 씨앗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요. 결혼 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린은 군산의 반지하 공방에서 새벽까지 은을 두드렸고 강우는 광주 도심 초고층 빌딩의 사무실에서 승진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의 일상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세린의 하루는 고단했습니다. 습기찬 반지하에서 작업대 앞에 앉아 세밀한 세공을 할 때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가락 끝은 늘 은가루와 약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조금씩 늘어났고 단골 고객들도 생겨났으니까요. 반면 강우의 삶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대기업 통신사 과장이라는 직함,
번듯한 명함, 그리고 끊이지 않는 회식과 네트워킹. 그는 승진이 곧 이루어질 거라며 들떠 있었고, 세리는 그런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고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린 씨 디자인이랑 똑같은 제품이 다른 데서 팔리고 있던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한 순간 세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밤을 새워 디자인한 작품들이 고스란히 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은반지, 귀걸이, 목걸이까지. 심지어 제품 설명 문구조차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가격은 세린의 것보다 3분의 1이나 저렴했고 이미 수백 개가 팔려나간 상태였죠. 세린은 밤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판매 기록을 저장하고 자신의 원본 작업 파일과 비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디자인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세린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그는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나 진짜 힘들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침실로 들어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세린은 거실에 혼자 남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용된 자신의 작품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해서 세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자인 도용 사건 이후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저렴한 복제품의 밀려 주문이 급감했고 세린은 법적 대응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가 감당하기에 소송 비용은 막막했고 시간과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린아, 나 듣기론 내 가게가 요즘 많이 안 좋다면서.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자영업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세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위로는커녕 그 목소리에는 내가 옳았다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디자인 도용 문제로 힘든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라. 잘못이 아니면 뭐해. 결과가 안 좋으면 다 내 책임이지. 가게 망하면 결국 우리 강우 월급 축내게 되는 거야. 그거 알아? 전화를 끊고 세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시야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우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그러나 강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여보, 나한테 가게 망하면 당신 월급 축낸다고 했어. 그게 말이 돼? 그건 걱정돼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강우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나도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승진 심사 앞두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근데 집에 오면 맨날 이런 얘기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승진이었고 아내의 사업 위기는 그저
귀찮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리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봐야 돌아오는 건 이해가 아니라 짜증이었고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었으니까요.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공방에서 지쳐 돌아와도 마음 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세리는 작업대 앞에 앉아 은을 두드렸습니다. 망치질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도용된 디자인 대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했고 무너진 매출을 다시 일으켜야 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그렇게 세리는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싸움 속에서 이 결혼이 자신에게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우의 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라는 말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었고 외박하는 날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문자를 보내도 답은 몇 시간 뒤에나 짧게 돌아왔습니다. 바쁘다, 회의 중이다, 나중에 연락한다. 그 말들이 전부였죠. 세리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승진 심사가 코앞이라고 했으니까요. 대기업에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외로움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세리는 공방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일만 했던 탓이었죠. 도용 문제로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매출을 회복하느라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작업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며 세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6번 울린 후에야 강우가 받았습니다. 배경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빠. 여보, 나 오늘 좀 힘들어서 조금만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뭐? 잘 안 들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세리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광주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고 세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오춘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세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4살의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 세린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듣자 하니 내 가게가 망할 판이라면서 디자인을 도둑 맞았다고? 그것도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 고의로 제 작품을. 됐어. 핑계는 듣기 싫고. 오춘자 여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뭘 했어. 자영업하는 여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 결국 내 말이 맞은 거야. 넌 우리 강우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세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남편 월급에 손 안 대고 제 사업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왜 자격이 없는 건데요? 뭐라고? 오춘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대드는 것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힘들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요. 이것 봐.
시집와서 버릇을 이따위로 들여놨네. 강우가 고생이 많겠다. 이런 여자 만나서. 그 말에 세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강우 씨는 제가 쓰러질 것 같다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회식만 매일 나가고 집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춘자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세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세린은 떨리는 다리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핸들을 잡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1시간 넘게 울다가 겨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강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세리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엄마가 전화해서 우시더라. 며느리한테 모욕당했다고. 내가 대들었다면서? 세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모욕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억울해서. 어머님이 먼저 제 가게 망한다고, 자격 없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사실이잖아. 가게 안 좋은 거 맞잖아. 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세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난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 난리야.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날의 싸움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강우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그 이후로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연락해도 답이 없었고 회사에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강우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렸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짧게 나눴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기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해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공방으로 향했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세리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잔혹한 결말로 향하고 있는지, 남편의 외박과 무관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전화는 토요일 아침에 걸려왔습니다. 세린이 늦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한세린 씨 되시죠? 어머니 윤정임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세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 응급실, 그 단어들이 뒤섞여 현실감 없이 떠돌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강우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교통사고 났대. 응급실이래. 나 지금 가야 해. 같이 가줘.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나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뭐, 토요일인데 무슨 회사 일이야? 우리 엄마가 응급실이라잖아. 진짜 급한 거야. 프로젝트 문제가 터져서 꼭 가봐야 해. 미안해. 강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 휴대전화 화면으로 향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세리는 더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나 먼저 갈게. 세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강우의 휴대전화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가 받는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나가려던 참이에요. 세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급한 회사 일이라더니 시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남편은 시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였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군산까지 세리는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땀으로 젖었고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그 기도만 되뇌며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암담했습니다. 트럭과의 충돌로 내장 파열과 다발성 골절, 출혈이 심해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그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아직 엄마한테 해드린 것도 없어. 제발 눈 떠줘.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을 때 세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세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고 목구멍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61살, 아직 더 살아야 할 나이. 딸의 행복을 보고 싶다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장례는 세린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결정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장지 선정, 부고 연락, 음식 준비, 조문객 응대.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흘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세리는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일 발인이야. 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세린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미안해. 회사 일이 아직 안 끝나서 가기 힘들 것 같아.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발인 당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문을 오는 건가 싶어 받았지만 그녀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세리나, 장례는 내가 알아서 잘 치러. 우린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친정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 말은 짧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세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부속품,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존재였을 뿐이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위로 한마디 없이 내가 알아서 하라니. 세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세리는 광주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직접 이야기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세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여자의 웃음소리.
낯선 목소리였고 이 집의 안주인처럼 자연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세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밤 11시 42분. 문을 열고 들어가 당장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동을 억눌렀고 감정 대신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증거가 없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가 불리해집니다. 차분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세린은 천천히 현관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 남편에게 배신당한 분노,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세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결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행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린은 반드시 이길 생각이었습니다. 세린은 인터넷을 뒤져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후기가 좋고 이혼 관련 조사 경험이 많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광주 외곽의 낡은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45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세린을 맞았습니다. 김복태입니다. 앉으세요. 흥신소 조사원 김복태는 무뚝뚝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세린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들었던 여자 웃음소리, 장례식에 오지 않은 남편, 회사 일이라며 시댁으로 간 그날의 일까지.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복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도 정황은 확실해 보이네요. 증거 수집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동선 추적, 사진 가능하면 음성까지 확보해 드릴게요. 세린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세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상담 예약을 잡아둔 터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48배 여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혜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혜진 변호사는 차분하고 노련해 보였습니다. 이혼과 상간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는 소개가 무색하지 않게 그녀는 세린의 상황을 듣자마자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외도 증거가 확보되면 유책 배우자로 몰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상간녀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혜진 변호사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흥신소의 조사 결과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복태가 건넨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강우와 젊은 여자가 함께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그리고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사진 속 여자는 30 초반으로 보였고 화장이 짙었습니다. 상간녀 신원 파악됐습니다. 백미라 32살. 강우 씨 회사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자예요. 둘이 만난 지는 약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개월. 세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8개월 전이면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당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나고 밤을 새워 증거를 모으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외면당하던 그 시기. 그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복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백미라라는 여자 디자인 도용업체 관계자랑 접촉한 흔적이 있습니다. 세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강우 씨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백미라가 도용업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한 이력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도용이 시작되기 한 달쯤 전부터요. 세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라가 먼저 강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린의 디자인이 도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혹시 강우 씨가 이 여자한테 당신 사업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은요? 복태의 질문에 세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강우는 세린의 작업실에 자주 왔었습니다. 새 디자인을 보여주면 칭찬을 해주었고 판매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 정보들이 백미라를 통해 도용업체로 흘러갔다면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세린은 결혼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기반, 피땀 흘려 일군 사업까지 함께 팔아넘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외도 상대와 함께 아내의 사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린은 오랜 시간 무너졌습니다. 모텔방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물이 멈췄고 그녀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법으로, 증거로 빈틈없이 무장해야 했습니다. 세린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과 통화 기록, 디자인 도용 관련 증거들,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은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파일 하나하나에 날짜를 적고 순서대로 분류했습니다. 혜진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때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외도 증거, 상간녀와 도용업체의 연결고리, 시댁의 정서적 학대 정황까지 소송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먼저 꺼내기 전에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끌려가는 이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이혼이어야 했습니다. 세린은 조용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겠다고요. 강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증거 수집을 마친 지 3일 후였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세린은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약속된 시간에 아파트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시어머니 오춘자 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분위기는 이미 짜인 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린은 마주보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린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4살의 그녀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너랑 강우가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더라고. 서로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니?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자신들이 베푸는 것처럼 시혜를 주는 말투로요. 강우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긍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강우도 고개를 들어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세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강우와 백미라가 함께 있는 장면들,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두 번째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강우와 백미라 사이의 수백 건의 통화와 문자네요.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8개월입니다. 이 사람이 저 여자 만난 기간이요. 세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준비했으니까요. 세 번째 자료가 펼쳐지자 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미라와 디자인 도용업체 대표 사이의 연락 기록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사업 정보를 빼돌렸어요. 당신이 흘린 정보로요. 제 디자인이 도용당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그녀에게 아들의 외도 증거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강우야,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 강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는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의 물음에 강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들어왔대요. 갑질이랑 성과 가로채기로 승진 심사가 중단됐어요. 세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배경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세리는 오랜 친구 최연주를 만났습니다. 35의 연주는 공교롭게도 강우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상황을 들은 연주는 분노했습니다. 그 인간이 회사에서도 문제야. 후배들 성과 가로채고 계약직들한테 갑질하고 다들 참고 있었는데 증거 있으면 신고하겠다는 사람들 많아. 연주가 직접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동료들에게 용기를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들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러 왔던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의 추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분노와 당황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너 이럴 수 있어? 내 회사 일까지 건드린 거야? 강우가 세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세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결과가 돌아온 거죠.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습니다. 세린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세린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가족이요? 제가 언제 가족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짐이라고 하셨잖아요. 친정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법대로 할 겁니다. 위자료도 받을 거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거예요. 저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세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강우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자신이 이길 구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마무리뿐이었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힌 날 법원 앞은 예상치 못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세린이 변호사 정혜진과 함께 법원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뒤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 오춘자 여사가 젊은 여자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백미라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은 그녀가 강우 옆에 서 있다가 시어머니의 표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놨어. 오춘자 여사의 손이 백미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백미라가 비명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어머니를 말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미라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64살의 오춘자 여사가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세린이 외쳤지만 강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백미라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보다 외도 상대를 먼저 챙기는 아들. 그 광경을 본 오춘자 여사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낯선 남자가 법원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미라, 드디어 찾았다.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물류센터 조끼를 입은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백미라의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이 사기꾼아, 내 돈 2천만 원 어디 갔어? 결혼하자고 해놓고 돈만 뜯어가고 잠적해? 민호가 소리치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들이 빼곡했습니다. 백미라가 그에게 보낸 애교 섞인 메시지들, 돈을 요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는 달콤한 말들까지. 나만 당한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있네. 당신도 이 여자한테 당한 거야? 민호가 강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여자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결혼하자고,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2천만 원 받아가고는 연락 끊더니 여기서 또 다른 남자한테 붙어 있네. 백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 몰라. 모른다고? 이거 봐. 내가 보낸 문자들, 통장 내역 다 있어. 경찰에도 이미 신고했어. 민호가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백미라가 여러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미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내는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백미라는 사기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되었고 강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는 혜진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이제 법원 밖에서 터진 사건은 그녀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조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우 측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외도 증거, 사업 정보 유출 정황, 그리고 상간녀의 사기 행각까지 모든 것이 세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린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백미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되었고 디자인 도용업체에 대한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강우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업계에서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백미라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세린은 광주를 떠났습니다. 향한 곳은 군산 바닷가, 어머니가 살던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마당 한켠에 새 공방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열던 날 세린은 오랜만에 은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도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막혔던 주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영감도 솟아났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망치를 들었을 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빠져나가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이 풍경을 좋아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세린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세린, 은세공 작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여자.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 세린은 그것을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파도 모양의 브로치였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 이제 괜찮아.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세린은 이미 충분히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바다가 그랬듯이 부서져도 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